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입니다. 심리학자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경 작가의 작품이고 다른 상상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고 우려했던 그 일이 발생하면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느낄 겁니다. 그 말은 곧 걱정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고통과 슬픔을 미리 당겨와서 이중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과도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작가가 제시한 방법들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순서 그대로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임의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차례를 매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생각을 정리하는데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걱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걱정거리를 쓰기만 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심리치료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글쓰기가 걱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머릿속 걱정을 눈에 보이도록 옮겨 적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로 인해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심리 비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가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해 온라인 글쓰기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20분씩 단 4일 동안만 걱정 글쓰기를 진행했는데 A집단의 참가자들은 걱정, 불안, 생각의 회피, 생각의 왜곡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B집단의 참가자들은 같은 시간에 똑같이 글쓰기를 했음에도 어느 하나 치료적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먼저 효과를 보지 못한 B집단에서는 4일 동안 걱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실시했습니다. 걱정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글쓰기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식입니다.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도 연구 초반에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순히 걱정에 대한 감정을 털어내는 식의 글쓰기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한편 A집단에서 진행했던 걱정 글쓰기는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글쓰기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고 구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일차에는 걱정하고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걱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았고 또 언제 어떻게 걱정이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2일차에는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 보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참가자들은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3일차에는 걱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4일차에는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걱정으로부터 생기는 마음의 고통은 그저 꺼내놓는 것만으론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걱정을 마주보고 논리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이 충분히 걱정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손으로 적고 확인해 나가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4단계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걱정거리를 꺼내 적어보세요. 20분씩 단 4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흔히 듣던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감사하는 마음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도리어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감사는 현대 심리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인데 근래에는 그에 관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감사가 2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은혜적 감사와 보편적 감사입니다. 은혜적 감사는 행위에 대한 감사로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 발생하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밥을 사거나 나를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차로 집 앞까지 태워다 줄 때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적 감사입니다. 반면 보편적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문득 하늘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하거나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아르멘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은혜적 감사만 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더 우울해진다고? 라며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적 감사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는데 누가 날 특별히 도와준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도와준 일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하루가 반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하루를 더 알차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우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편적 감사를 가진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어 어려움에도 용기 있게 맞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뇌신경과학연구소에서 25년간 뇌과학을 연구한 이와사키 이치로 교수는 딱히 감사할 대상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뇌를 만드는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삶의 어떤 종류의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떠올릴 때 은혜적 감사와 더불어 보편적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빗소리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더운 여름의 태양빛도 꽤 세차게 부는 가을 바람도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의 추위도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왔던 감사의 계절일 것입니다. 보편적 감사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걱정하는 내 모습에 보편적 감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다음 3번째 방법은 걱정을 털어놓는 건데요. 만약 가해자가 있는 특정한 누군가로 인해 생기게 된 걱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 걱정을 단순히 털어놓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내는 동안 오히려 밉거나 서운한 감정이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방법과 관련된 심리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털어놓기는 심리치료 현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 무언가를 털어놓는 과정 자체가 심리치료이기 때문이죠. 심리치료 현장에서 털어놓기를 정교화한 기법이 있는데 바로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빈 의자 기법입니다. 빈 의자 기법은 내 앞에 빈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의자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상의 인물을 앉힙니다. 이후에 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는 건데요. 서운했거나 속상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며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마음의 정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빈 의자에 앉은 인물에게 나의 속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면 이제 내가 그 빈 의자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에는 상처받은 내가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으로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나, 그리고 상처를 준 상대가 된 내가 여러 번의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단순히 털어놓음으로 오는 카타르시스를 넘어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에버렛 워딩턴 교수는 용서의 기술 5단계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상대방을 축복하며 자기 안의 자유를 느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속 깊은 응어리를 끄집어낸 다음엔 상처를 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쉽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여러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용서의 한계선이 더 넓어져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역시 편해질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받아들이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윌 루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멈출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림을 어떻게 멈출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걱정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흔들 의자가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 책은 걱정을 줄이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는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걱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포함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내가 비정상인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고 현실을 부인하려 하는 데에서 오는 감정적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제3자가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듯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걱정거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하고 있음.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생각과 나 자신이 분리가 됩니다. 걱정은 걱정일 뿐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걱정 덩어리인 건 아니죠. 걱정과 하나가 되어 걱정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걱정거리를 그래, 나에겐 이런 걱정거리가 있구나 정도로 분리해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책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글쓰기, 감사하기, 걱정 털어놓기,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 정도만 살펴봤는데요.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사고나 재해, 질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들과 관련된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과 자세만 바꾸면 컨트롤 가능할 만한 그런 종류의 걱정거리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을 조금만 틀면 해결될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걱정으로 삼아서 걱정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책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책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